앞으로 돈줄이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따구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늦었다. 제2의 셀트리온이 일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은 이제는 진짜 바닥인 걸까요? 아직 아니죠. 당장 이제 4월 시장은 조금 그래도 3월보다는 좀 덜 혼란스러울까?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좋을 겁니다. 4월 시장도? 그럼 실적- 상반기까지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실적이 아, 1분기 예, 이제 실적 1분기, 발표 예, 1분기 시즌이니까. 실적이 나올 텐데 아마 끔찍할 겁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수출이 우린 기업 이익인데 네. 지금 수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통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그쵸, 알겠지만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P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도 나왔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30%, 40%, 뭐 석유 제품들은 유가 폭락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중국 수요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그렇게 썩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동에 버스 왔더라고요. 맞아요. 외국인들은 많이 보여요. 네. 제가 맨날 떨어댕기거든요. 어, 그래서 뭐 죽다 살아난 섹터들은 확실히 승자들은 또 괜찮지 않을까. 제가 죽다 살아난 섹터라고 이렇게 쓱 돌려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애들도 또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국내 주식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들이 PR 뭐 이런 거 다 생각없고 다 무시하고 예, 그럼 40배도 그거는 있던데. 이제- 네, 무섭게 치솟거든요. 예. 지금 뭐 2차 전지주 포트에 없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괴롭습니다. 에코프로 없으신 네, 분들은 접니다. 왜냐면 코스피 200 썼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또 이제 네, 코스닥 안 수정하는 샀어요. ETF를 코스닥 안 하신다고 샀어요. 하니까 네, 괴롭습니다. 지금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 불황에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네. 3월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17%. 불황이죠. 우리는 수출 안 되면 안 되는 나라인데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 한 15%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이 가득 덮여 있는 벌판을 걷고 있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세상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나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당장 사과로 뛰어가겠죠. 그리고 그 사과의 가치는 주인이 딱 하면서 100불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사야 되겠죠. 희소한 것의 가치로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황은 뭐예요? 이익 성장이 없는 시기죠. 네, 이익 성장은커녕 적자가 막 삼성전자도 적자 난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예,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익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수출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 매력 있죠. 근데 그쵸. 우리나라에 세 개 산업밖에 없어요. 그게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자동차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조선주나 자동차주는 주가 나쁘지 않죠. 특히 요새 기아차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뭐예요? 이미 주가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평가돼 있고 이 회사들의 가치는 시장에 다 알고 투자자들도 외국인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기업들은 오르더라도 탄력이 덜한데 2차 전지 쪽에서 물론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르지만 무겁죠. 그런데 저처럼 인덱스 펀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조건 다시 할게요. 불황이 오는데 유일하게 이익이 나고 매출이 성장하면서 아직 무겁지 않은 종목들로 시세가 쏠리는 일들은 종종 벌어지는 일들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뒤가 어떻게 되느냐는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안 좋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중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 기관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할 때 태웅을 들고 있지 않으면 펀드 매니저 소리도 안 들었고요. 참고 그 회사는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요? 이게 2010년대 초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력 발전 테마 때문에 단종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상장 폐지됐거나 주가가 몇십 분의 1 토막났습니다. 왜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했어요. 맞아요. 그 테마는 맞았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다 먹을 죄송합니다. 시장을 장악할 줄. 그리고 또 우리 단조나 수많은 그 기업들이 주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매출처가 사실은 조선이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서 갔던 거죠. 또 하나 볼까요? LG 생활건강 한번 주가 한번 쳐보시죠. 주가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2015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모 펀드 매니저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때 모 기관에 있을 때입니다. 뭐 연구원 펀드 매니저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사고 싶은 주식 뭐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요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는요? 그런 회사 왜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수백 조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런 분들의 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때의 테마가 핫한 테마에는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올라오는데 그중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고르는 능력들은 아주 극소수에게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2차 전지 테마가 있다면 인덱스를 사면 어떨까? ETF 있잖아요. 2차 전지 ETF나 또는 그 관련돼 있는 ETF들을 사두면 어떻겠는가? 근데 이미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 적기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태웅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놓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10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회사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또 하나 볼까요? 현대미포조선 주식이요. 2002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던 시기에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7년에 얼마까지 갔냐면 22만 원 갔습니다. 와. 네, 100배 주식. 그리고 다시 지금 주가 그 주가로 왔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열기와 패닉은 매번 반복됐고요. 그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끝은 다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 대해서 스탁피킹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있고 이 가격이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더들고 가야죠.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그런 주식을 사지 못한다는. 왜? 어떻게 끝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좋은 바이오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들이 예전에 2000년대 셀트리온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거부가 됐지.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신라젠 이야기 해야 되고, 황우석 교수님 이야기 해야 돼요? 야, 유튜브라고 막 한다. 잘 편집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서 그러네요. 셀트리온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다 그 과정의 거기에 하나네요. 그렇죠.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2의 셀트리온이 에코프로비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종목까지 나왔다니. 그러나 그 과정에 이건지는 돌아가서 보니까 그때 안 산 걸 우리가 후회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럴 때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개별 기업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회장님부터 창업자들, 거기 안에 있는 내부자들의 확률까지 해서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인덱스 사놓고. 그리고 그 산업이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된다면 섹터 ETF 사면 되지. 너무 그렇게 인생을 베팅을 꼭 하셔야 되냐. 그러네요. 다 모두가 갈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섹터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계속 그 현상을 반복하고 있네요.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오도 그랬고요. 2020년에는 바이오, BBIG,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중에 지금 배터리만 남았네요. 그러게요. BBIG 계속 우리가 그렇게 태조 입이 이방원은 닳도록 조가 역시 마음에 안 들더니 정말 힘들었어,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억지 조어들이 나올 때는 조심해라. 이제 뭐 금리 인하의 시대도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자산, 섹터 어느 쪽일까요? 매번 달라요. 이번에는요? 불편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버블이 생겼던 섹터는 근처도 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 버블이 생긴 곳이라면 2차 전지? BBIG죠. BBIG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리고 전기차 정도까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매물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거 이외의 다른 성장주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는 지금까지 성장주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죠? 성장주가 너무 힘들었고 뭐 당장 코스닥만 해도 몇 포인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자가 죄송합니다. 고점에서 물려있는 섹터들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BBIG 이외의 다른 섹터 쪽에도 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돈줄이 엄청나게 조일 거예요. 네, 그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따구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거기서 어마어마한 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매물이 나오고 그쪽 시장이 재편될 때 아마 또 그쪽에서 기회가 나올 텐데 그 과정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섹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첨단 IT의 스타트업 섹터라면 그 다음으로 안 좋은 데는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부문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의 거의 완전한 폐지와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지는 시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6번,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10년 사이클이 6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은 1967년에 끝났고, 그 다음 사이클은 78년, 그 다음 사이클은 90년, 그 다음 사이클은 2006년,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2021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거대한 사이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사이클이 끝나고 회복될 때 나온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건설사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그렇죠. 규제를 거의 철폐해 줍니다. 분양가 규제를 철폐해 주고요. 이제 명분은 건자재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을 해서 건설사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살려주고 대신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도 미분양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나거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 사면 양도세 0이야. 우리 2013, 14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9.1 대책. 이런 거 나올 때 건설 관련 산업 한번 보면 예, 건설 살아나면 또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금융주들도 그렇게 안 망하면 또 물론 이제 배당이 문제긴 한데 배당 컷하면 은행주는 정말 또 한 번 밑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0년에 배당 컷처럼 이번에 또 나올지는 않지 않겠나 하면 또 한번 그쪽도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 시대가 네. 도래됐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이제는 진짜 바닥인 걸까요? 아직 아니죠. 아직 더 떨어질 때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 경매 지수를 봤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아주 믿을 만한 선행 지표가 경매 낙찰가율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액 대비 얼마에 낙찰됐냐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10억 정도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7억에 낙찰됐다. 그럼 70%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지금 서울이 70%대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가 얼마냐면 120%에 낙찰됐거든요. 10억 감정평가액이 12억에 낙찰됐는데 지금은 10억에 감정평가한 게 7억 7천 이 정도에 낙찰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40% 빠진 거죠. 감정평가액 대비. 물론 이제 감정평가액은 약간 후행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의 폭락이 나오면서 서울의 경매 낙찰가율은 1, 2월에 긍정적 신호가 나왔어요. 바닥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지방을 보는데 반등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아주 급하게 빠진 랜드마크 대단지 중에서 급매물 나오면서 빠졌던 지역들은 좀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분위기지만 극선행 지표 한두 개 돌아섰다고 쉽게 해서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보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비는 보이는데 얘가 정신없는 제비인지 아직 모르겠다. 어떤 땡, 제비인지 제비 모르겠다. 땡지는 아직 구분 못하는.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 보이긴 하는데 바닥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거 역사적인 바닥을 만든 재료들이 바로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주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투기꾼의 배를 불려줘라.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을 살리겠다. 예,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든 결정이지만 그 정도 결단이 나오는 시기들이 지나고 보면 대표적인 게 1981년 또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1년, 2002년 그리고 2013, 4년 이런 시기들에 나왔던 정책들 중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규정을 완화해주거나 굉장히 또 특정한 사례에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집하는 경우는 양도세에 대해서 또는 의무 보유기간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규제 완화가 나올 때가 부동산 시장 바닥인데 아직은 지금 뭐 당장 투기과열지구도 4개나 남아있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풀어준 거 뭐 거의 없는데 무슨 여기서 지금 바닥을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정책 면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 경매 시장의 흐름을 봐도 아직은 경매가 뜨거워지긴 하는데 가격 올리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실구매자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은 어떤 시그널이 감지가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죠. 뭐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경매 낙찰가율이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한번 쳐다보자. 네.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가 규제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에요, 세금. 부동산은 워낙 세금이 세기 때문에 그 세금 관련돼 있는 규제를 확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 한번 좀 부동산 잘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금리 인하될 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그 2021년 9월인가요? 8월이군요. 8월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된 다음에 그로부터 한 1년 지난 작년 9월에 붕괴됐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고점 신호는 있었지만 붕괴는 9월에
예, 레고랜드 사태 때 붕괴됐어요. 그죠? 큰일 하셨습니다. 주원은 없어요. 아무튼 붕괴됐잖아요. 그때 이후 지금 6개월째 뭐 시장이 완전히 그냥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달래줄 수 있는 건 결국 금리 인하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추석 전에 금리 인하를 보는 쪽이니까 그때쯤에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석 즈음에서 다시 한번 현 상황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네, 있다. 그때까지는 안 불러주시는 걸로. 왜요? 그럼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해주신 이야기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그래도 좀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ETF 인덱스 사세요. ETF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좀 덜 위험성이 있고. 지금 이 주가는 한 1년 정도 지금 뭐 2,300대에서 지금 일단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 정도 주가에서 사서 1년 뒤에 이거보다 밑에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낮다. 되게 낮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이 몇 개 보이는 게 첫 번째는 환율이 되게 높아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지금 박살나고 있지만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면 이 환율 덕분에 강화된 경쟁력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뭐 미국에서 나온 거 보셨겠지만 그죠? 칩법에 관련돼 있는 거에서 보는 것은 한 10년 유예해줬잖아요. 뭐 당장 걱정했던 것보다는 중국에서 발 빼는 데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번에 140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규제 추가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중국 기업들 때려잡겠다라는 의사는 확실하면 적어도 반도체 굴기부터 중국에 대한 공포가 되게 컸었는데 그것도 또 사라질 여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시장의 참가자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굉장히 큰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처럼 레버리지 청산 및 외부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부정적인 심리의 확산 이런 거 속에서 약발이 안 되는 거지. 보약은 지금 착착 챙겨 먹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약이 효과를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ETF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에 좀 투자를 해봄직한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홍춘욱 박사님은 돈 공부 30년, 저서만 무려 18권이라고 하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호황은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주식이 넘어가고 불황은 다수의 손에서 소수의 손으로 주식이 집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큰 손들이 주식을 사 모으는 당장 워렌 버핏 연간 보세요. 양반 뭐 맨날 분기 말 보고서 나올 때마다 샀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예, 보유 현금이 계속 줄고 있는 워렌 버핏이 지금 사 모으고 있는데 지금 떠날 때인가? 나보다 주식 잘하는 사람 좀 따라가면 안 될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늦었다. 팔 거면 작년에 팔았어야지 뭘 지금 팔아요? 똑소리 나는 투자, 이제 앞으로는 부티나는 인터뷰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부티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인하러 가시죠. 네, 이제 부동산 나 이야기. 부동산 했는데. 시간 다 뽑았으면서 뭘 또 이렇게 좁주고 빨아먹으려고 그래. 그죠? 저기 외모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빨대를 지금 꽂으시는 것 같은데, 좀 살살해요. 언제 다 했는데.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뭐래요? 지금 몰기는 좀 다 했구만. 이렇게 너무 많이 뽑아가시면 다음에 제가 못 나와요. 할 게 없어.